자, 안녕하셨어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한 가지가 오늘 또 프로젝트가 완전히 작동 불능이 돼요. TV조차도 안 돼가지고서. 이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이것 때문에 휴가 그냥 안 되겠어. 이거 해야 좋은 소식이겠으나, 내가 그렇게 나는 매우 악랄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나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있는 내용을 녹화는 하되 슬라이드는 여기서 돌아가니까 강의 슬라이드는 돌아가니까 주로 이제 칠판에다 판서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핵세포 세균을 중심으로 하는 원핵세포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항생제가 원핵세포의 특이적인 어떤 대사작용들만을 타겟으로 해갖고 개발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으나, 근데 몇 가지 더 첨가한다면 세균, 네, 특이점. 일단 리보솜이, 글씨가 악필이라서 이거, 리보솜,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하는, 물건이잖아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냈는데, 리보솜 자체가 원핵세포, 진핵세포가 물론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일단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가분수로. 옛날에는 이걸 뒤집어서 했는데 어쨌든 머리가 크고 몸통이 좀 작은 이런 가분수 형태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큰 소단위체 라지 서브유닛이라고 하고 이쪽 밑에는 작은 소단위체. 이게 전형적인 구조예요. 이것이 진핵세포가 됐든 원핵세포가 됐든 이 구조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보면 하지만 이 안에 각각의 큰 놈, 큰 분, 작은 분 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단백질들과 몇 개의 RNA, 특히 이것을 리보소멀 RN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라이보소멀 RNA 몇 개가 주먹밥을 빚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이 둘 다 큰 작은 소단위체들의 원래 정체인데, 그러니까 진핵세포도 원핵세포도 둘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보솜이 그 크기와 구조에 있어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항생제들이 유독 많은 개수의 항생제들이 여기에 붙어가지고서 이것을 집중 표적으로 해서 세균의 특이한 대사작용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 일단 크기가 다르다며? 크기가 다른 걸 우리가 좀 계량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을까 하면 이것이 요 큰 소단위체 요것을 40S 요것을 40S가 아니지 50S, 30S 이렇게 표현을 뭐야 이거 S 이 숫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게 뭔가 무겁고 큰 물질인가 보다 대충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원핵세포의 리보솜을 계량화시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0S. 여기서 S는 뭐냐 하면은 세디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누가 잘 가르쳤는데 앞 시간에 이것을 한국 용어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더라고. 침강 개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것은 훨씬 더 멀리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위에 뜨겠지. 예를 들어서 물 위나 물 조금 비중이 있는 그런 매질에다가 이들의 원심부리를 돌린다면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멀리,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위에 뜨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30 하면은 무거울수록 훨씬 저 멀리 가고 돌릴 때 가벼울수록 저 낮게 뜨고 하는 그런 특이적인 것인데 이것을 뭐 50, 30을 외운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캐치를 하시겠으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어떤 수치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둘을 둘 다 그러니까 큰 작은 소단체를 둘을 다 붙인 상태로 완전체로 원심 분리를 돌린다면은 이 값이 어느 정도 아까 그 침관계수인지 뭔가가 x 값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50에다 30을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0이라는 것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70s가 나옵니다. 약간 뭔가 약간 속은 느낌이지? 왜 50에다 30을 더하는데 70이 되는 거야?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당혹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막 계속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예전에 있어요. 아니 왜 이게 50에서 30이 70이 돼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그것은 왜냐하면 그냥 50에다 30을 산수적으로 더해서 우리가 값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실제로 돌려봐서 얻은 값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돌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돌아가니까 일정한 밀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70이 나오는 거예요. 그 7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가 없지만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 실제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70S라는 것이 일종의 전형적인 원핵 세포의 리보솜에 나타나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70S. 70S 리보솜 하면은 자기들끼리 우리 프로페셔널끼리 왜 그래? 선수들끼리 70S 리보솜 하면 이게 원핵 세포를 얘기하는 거구나. 누가 논문을 읽다가 논문에서 무슨 70S 리보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금방 이 친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세균이구나. 원핵 세포라는 게 그냥 딱 알아채지는 정도로 이렇게 누가 여기다가 또 자질구레하게 부연 설명해 주지 않고 저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화두는 이게 아니잖아요. 진핵과 원핵 세포의 리보솜이 다르다. 어떻게? 크기와 구조에서 다르다라는 얘기죠. 구조야 훨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걸 우리가 짜증나게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좀 더 대승적으로 크기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진핵 세포는 어떨까? 진핵 세포는 일단 이게 달라지겠지. 각각의 위아래에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겠지? 당연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 60S고 밑에는 40S. 둘 다 크죠? 둘 다 위아래가. 그러면 이거 역시 60과 40 더해서 100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겠지? 이거 역시 왜? 맞아요. 여기서는 60에다 40을 더해서 뭐가 나오느냐? 80이 나와요. 그래서 80S 리보솜 하면 전형적인 진핵세포 리보솜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역시 이 둘을 합친 상태에서 원심 분리 돌렸을 때 그 값이 그렇게 나온다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또 역시 논문에서 누군가가 뭐 70S 리보솜이 아니라 80S 리보솜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오면 그거는 이 친구들은 진핵세포를 지금 연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 자, 그런데 그래서 리보솜이 그렇게 달라서 그것 때문에 막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항생제를 이게 들을까 말까 막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또 확연하게 또 다른 세균 고유에 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동물 세포와 비교해서 뭐였죠? 일단 이런 거 우리 없잖아요. 세포에 세포벽이라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식물도 가지고 있고 곰팡이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모든 세균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세포벽을 왜 우리 동물만이 없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뭐 아쉬워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균의 세포벽 이거 역시 고유한, 특히 동물과 비교했을 때 고유한 것인데 더더군다나 각 그 생명체들의 영역에 의해서 따라서 그 세포벽이 동일하게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만 화학적인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물은 셀룰로즈라고 하는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균류, 곰팡이 같은 것들은 셀룰로즈에 약간 뭐 아미노산 몇 개가 더 들어간 무슨 글라이코셀 아미노 계통의 그런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하나, 둘 다 동일하게 결국은 뭐가 중심이 된 거야? 당분이
다당류가 중심이 된 그런 세포벽인데, 그러면 세균의 경우는 어떨까? 이거 역시 물론 세균의 세포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것이 세균의 세포벽, 이루어진 주성분, 펩티도글리칸이라고 쓰고 펩타이도글라이칸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영어로 쓸 때 펩타이도글라이칸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그대로 한국말로 쓸 때는 펩티도글리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글라이칸이라는 것은 당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분, 글라이코 하면 카보하이드레이트, 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분이 주성분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성분이 여기 들어와 있네. 펩타이드가 뭐였지? 단백질 조각이잖아. 펩티드 결합 아직도 기억나요? 아미노산들을 연결하는 그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단백질이라는 것을 펩타이드는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그런 작은 단백질 조각들이 요 당분으로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 세포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주. 그게 그렇게 세밀하게 물론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다르다. 세포벽. 일단 우리는 없다. 동물은 세포벽이 없다. 그런데 같은 세포벽이라도 각각이 서로 다르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세포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포벽의 퀄리티, 질을 가지고 또 모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균을 두 가지 종류로 완전히 편가르기를, 사람들 이 편가르기 참 좋아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세균의 겉모습만 가지고 세 가지 형태로 편가르기 했던 거 보여줬어요. 동그랗게 생긴 구균이냐, 약간 알약처럼 생긴 간균이냐, 또는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피로헤타냐, 뭐 하는 세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듯이, 이번에는 세포벽의 퀄리티를 가지고 한쪽은 그램 양성, 또 다른 한쪽은 그램 음성, 양성과 음성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램은 여기서 뭐냐? 무게를 얘기하는 그램이 아니라 대문자 그램으로 이 세균을 염색하는 기법, 요 그램 염색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미생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램 염색 기법이라고, 그램 염색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생물 실험실에 가면은 분명히 반드시 한 번쯤은 그러니까 세균이 멀쩡한 살아있는 세균,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세균을 현미경 안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일단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둘 다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약을 치게 되면 염색약이 색깔이 입혀지게 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색깔이. 두 번째, 그 염색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균을 죽이게 되니까, 일단 고정을 시키게 되니까 세균이 딴 데 도망 안 가고 한 자리에 그냥 박제처럼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세포를 관찰할 때는 그래서 염색을 하는 것인데, 특히 이 그램 염색 기법이 세균을 관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아주 인기 있는 염색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그램 염색 기법에 잘 순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램 염색약은 이 색깔이 아주 진한 청색이에요. 거의 보라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군청색, 아주 파란 색인데, 그 염색약을 아주 순진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세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균들은 너 이쁘다. 그램 양성 세균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의 세균들은 아주 지독하게 고약하게 그 세균을 막 이 염색약을 밀어내는 거지. 나 싫어 이거 하고 뱉어내. 그러니까 끽 해봤자 이들은 그 파란색 염색약을 쳐봤자 옅은 분홍색으로밖에 염색이 안 돼. 우리 대장균이 대표적인 그런 그램 음성 세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기분에, 아쉬운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니들은 그래 음성하고 치부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어떤 세균은 그램 염색에 아주 잘 반응을 하고 좋아하고 막 받아들이고 아무 거리낌 없이 똑같은 세균인데 근데 왜 이들은 염색약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꾸 밀어내는 것일까? 이 차이가 바로 세포벽의 두께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램 양성과 그램 음성 세균 중에 어떤 세균이 세포벽이 두꺼울까? 음성이 얼핏 생각 그렇게 하게 나 같아도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벽이니까 벽은 차단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꺼우면 이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예요. 그럼 양성 세균은 바로 이 펩티도 아까 그 세균 세포벽이 뭐라고? 펩티도 글라이칸이라고 그랬지? 펩타이도 글라이칸. 그 펩타이도 글라이칸 세포벽이 매우 두꺼워요. 두꺼운 그램 양성 세균은 두꺼운 세포벽. 왜냐하면 이 세포막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세포막. 여기에 세포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벽은 좀 딱딱하니까 네모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세포막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죠? 세포막. 이거? 지질이잖아, 지질. 인지질. 인지질. 소수성, 친수성. 소수성. 세포벽은 당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분. 당분에다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 이거 친수성, 소수성. 세포벽. 친수성이거든. 염색약, 친수성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친수성 염색약이 마치 두꺼운 스폰지처럼 이 세포벽이 두껍다는 얘기는 이 세포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얘네들은.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이 두꺼운 세포벽이 그 염색약을 잘 흡수를 하니까 이만큼 두꺼운 스펀지가 물을 쫙 그 어떤 염료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쫙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램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균들은 그러니까 세포벽의 두께가 얇다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음성 세균은 이 세포벽의 두께가 매우 얇아. 애경에 아주 얇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램 음성은 얇은 세포벽. 그러면 세포벽이라는 거는 구실을 뭘로 하는 거야? 방어를 하는 거잖아. 보호를 하고 방어하는 건데 이렇게 얇은 거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좀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좀 보호가 되는데 얇은 그런 겉옷을 입으면 뭔가 아무래도 추워서 안 돼.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뭐 한 겹 더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이들은 뭐를 또 이런 그램 음성 세균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바깥쪽에다 추가적인 세포막을 하나 더 쳐. 인지질로 되어 있는. 세포막이라는 건 지질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질.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포막을 여기다 쳐 놓으니까 이것이 지질이니까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수성인 염료가 잘 못 들어가는 거지. 또 우여곡절 끝에 어찌저찌 그렇게 억지로 뚫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 지질층을. 들어가 놓고 보니 이건 실망이야. 내가 염색을 시킬 수 있는 세포벽이 애갱예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램 염색이 아주 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핑크가 되는. 자, 그 차이가 바로 그램 음성과 그램 양성을 구분하는 세포벽의 어떤 이런 차이에 의해서 하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램 음성 세균으로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요 바깥쪽에 있는 추가적인 세포막 이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형적으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벽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벽이라는 게 제일 바깥쪽에
있어가지고서 딱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 룰을 어기고 그 세포벽 바깥쪽에 또 하나의 세포막을 쳐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여기다 또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상한 몇 가지 마치 여기다 당을 달듯이 당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LPS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L이 여기서는 리피드라는 얘기고 리포, 지질. 그 다음에 P는 팔리세커라이드라는 얘기고 S는 폴리세커라이드, 팔리세커라이드. 그래서 LPS라고. 다시 말해서 요거는 지질하고 당분이 당지질인 거지, 당지질. 그것을 몇 개를 더 박아놨어.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인지질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바깥쪽을 그냥 LPS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LPS라는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에 붙어 있는 조각들이 LPS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LPS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램 음성세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일종의 홀마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의료계통의 의사나 약사가 되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LP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초래하느냐 하면은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톡신 뭔지 알죠? 톡신. 독이잖아, 독. 엔도톡신? 이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주로 흔히 얘기하는 엔도톡신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하고 할 때 바로 이 그램 음성 세균들이 전부 왜? LPS 때문에. LPS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세균이, 그램 음성 세균이 우리 몸 안에 감염을 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바로 그 LPS 조각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치냐면은 이 LPS 조각들은 우리에게 극도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이 일단 글자 그대로 염증 반응하면 실제 염증, 염증을 느껴왔던 것에 염증 반응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보통의 염증 반응은 세균들이 침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 세균을 빨리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으니까 염증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한 것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멀쩡한 세포들을, 조직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히려 더 해를 입는 경우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러한 염증 반응이 훨씬 더 과도하게 발현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LP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죠, 독. 그래서 이것을 엔도톡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엔도톡신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엔도톡신이 뭐야? 그램 음성 세균이 만들어내는 이 LPS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초래하는 부작용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LPS를 엔도톡신이라고 규정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램 음성 세균은 다 나쁜 녀석인가? 엔도톡신을 유발하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얘기고, 이게 들어와도 우리가 잘 대응해내는, 예를 들어서 대장균, LPS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대장균. 그러나 대장균은 우리랑 워낙 오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처지에 염증 반응 안 일으킨다는 얘기죠, 대장균에 대해서. 그러나 또 다른 그램 음성 세균이 들어왔을 때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염증 반응을 여기에 특히 대비해서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램 양성 세균은 그런 거 없으니까 좋은 세균? 그렇지도 않죠. 그램 양성 세균은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독 없나? 나는야 하면서
니들은 바깥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엔도톡신이라고 하지, 그램 양성세균은 이 안에서 직접 독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부 그램 양성세균은 이걸 만들어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독을 가지고 바깥으로 뽑아내요. 바깥으로 방출, 이렇게 방출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럴까? 바깥으로 방출을 하니까 엑소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램 양성세균들은 또 주로 이런 식으로 엑소톡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모든 그런 양성세균이 다 그런다는 건 물론 아니고, 그러나 엑소톡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아주 유명한 엑소톡신, 여러 개 중에 콜레라 톡신, 콜레라가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 많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이 특별한 콜레라균이 바로 이 특별한 엑소톡신을 만들어서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엑소톡신은 뭐 하느냐? 우리의 이 이온을 수송하는 우리 이온 채널, 우리 수송 단백질에 붙어갖고 그거를 이제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일전에 봤던 뭐 이 낭포성 섬유증과 비슷하게 이게 작동을 못하면 이제 우리가 수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분을,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쫙쫙 다 빼버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하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톡신 중 또 하나는 엔스락스 톡신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엔스락스. 보통 생물학 무기에 사용되는 그 박테리아에서 그 엔스락스 세균에서 추출한 그 엔스락스 톡신은 그냥 조금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거 역시 다른 계통의 어떤 우리의 몸 안에 어떤 단백질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몇 가지 이것을 가지고 다 했어 이제. 자, 그러면 세균 끝내기 전에 한번 고세균도 원핵세포의 일종이니까 고세균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아키백테리아라고 해서 뭔가 아주 올드한 냄새가 벌써 이름에서 풍기잖아요. 아키백테리아. 고세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세균의 일부가 진핵세포로 진화해서 결국 우리는 사실 이 고세균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 고세균인데, 일단 고세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고세균들을 전부 한마디로 그의 특성을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거예요. 열악한 환경.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섭씨 95도 펄펄 끓는 거의 용암 근처의 물에서 누가 살고 있으라고 누가 짐작이 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세균이 있더라. 너 누구냐 했더니 나 고세균이야. 또 영하 20도 얼음 밑에 얼음판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겠어요 여기서? 뭔가가 있길래 보니까 나 고세균이야. pH 2, 뭐 위산, 산성, 뭐 이런 극심한 산성 조건에서 누가 살 수가 있겠어? 했더니 거기서 득실득실되는 세균이 있어 보니까 나 고세균이야. 유황으로 점철된 그냥 오염이 돼 있는 그런 광산 근처에서 살고 있는 세균이 있질 않나. 그 다음에 심지어 저쪽 이스라엘 근처에 가면 그 사해라고 있잖아요. 사해. 엄청나게 염분이 높아가지고서 거기서 그 이름이 죽을 사자인데 그게 오죽하면 아무도 살지 못하니까 엄청난 그 짠 소금물에서 누가 살아.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세균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조건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고세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세균은 처음에 우리에게 왜 우리가 고세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서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들은 뭐지? 아주 특이한,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이상한 특이한 대사 반응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이한 대사 반응이라는 얘기는 이건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특이한 효소가 있다는 얘기야, 효소. 우리가 전혀 상상을 못하는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효소들이 여기선 발견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이 PCR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기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고세균 중에 하나, 그러한 고세균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효소를 훔쳐서 그 효소 유전자를 가지고 이 PCR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즘 여기저기서 엄청난 효과를, 이득을 얻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PCR이 그러한 큰 대박을 친 이후에 너도 나도 전부 따라서 나도 고세균을 찾아서 하나 잡아서 대박 쳐서 돈 좀 벌어보자 싶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뒤집고 잠수함 타고 심해 바다를, 엄청나게 깊은 바닷속을 잠수함 타고 돌아다니면서 채집해서 혹시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세균이 없을까 뭐 하고, 특히 일본에서 아주 일본 과학자들이 그러한 노력을 많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뭐 계속해서 하다가 조그만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인데, 고세균. 그러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열악한 환경을 버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효소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혹시 그것과 연관된 뭐 또 다른 특이점은 없을까?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100% 연결이 돼 있다 없다, 있다라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이들의 세포벽, 원핵세포, 세균의 세포벽은 펩타이도 글라이칸이라며, 펩티도 글리칸. 아니에요. 고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 글라이칸이 아니라 이상한 S레이어라고 하는 S층. 뭐 굳이 이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달라. 뭔가 다른 전형적인 세균의 그런 세포벽과는 다른 조성으로, 화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달라. 이게 이들의 어떤 특이한 대사 또는 환경을 이겨내는 그 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확실하게 그것을 연결시켜 놓을 수는 없었지만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연구가.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막. 아니, 세포막까지 다르다는 얘기야? 약간 달라. 보통 우리가 전형적인 전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의 세포막은 동일하게 인지질 이중층이잖아. 인지질 이중층.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얘기는 인지질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층, 인지질. 그러나 그것이 두 개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서로 거꾸로, 이게 바로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그런데 고세균의 세포막은 여기가 이 두 개의 이 지방산 꼬리가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짠. 이게 만약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건 더 이상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잖아. 인지질 단일층이지. 이런 식의, 물론 여기 요 지방산의 좀 약간 화학적인 조성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이 조금 다른 것은 특히 훨씬 그들의 환경 적응 능력과 이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조금 있는 것이, 최소한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 세포막은 열에 매우 강함. 고열을 가했을 때 일반적인 인지질 이중층은 금방 구조가 파괴돼 버리는데 이들은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잘 견뎌냅니다, 구조를. 그건 최소한 고온 속에서 최소한 세포막이 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저온에서도 매우 이것이 강한 내성을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물론 고세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물론 고세균뿐만이겠어요? 우리 사람이나 뭐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앞으로 훨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몇십 배 더 많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실 의문투성이긴 하지만 특히 고세균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아는 부분이 적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종류의 고세균들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고세균은 아니지만 이와 더불어서 장내 미생물이 요즘 아주 뜨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장내 세균, 장내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그다음에 그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뭐 그런 것까지 알려져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어쩌다 이렇게 요즘 왜 하필이면 요즘 이렇게 갑자기 알려졌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장내 미생물도 마찬가지지만 고세균 특히 왜 그동안 고세균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따랐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은 이것이 배양이 보통 이 연구를 하려면 세균을 연구를 하려면 집에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원래 세균이 원래 살고 있는 원래 근원지에서 채집을 해서 이 세균이 있구나. 실험실로 데려와서 여기서 배양을 하잖아요. 자, 이제 맛있는 먹이를 줄 테니까 무럭무럭 자라만다고 하고 그래야 배양이 돼서 수를 분류해 우리가 여러모로 이걸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미생물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미생물 그거 연구할 수 없잖아요. 일단 수가 많아야지. 그거를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 배양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다 배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지가 안 자라고 배겨라고 할 줄 알았더니 고세균들은 웃긴 게 데려와서 실험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이제 키우는 데 쓰는 그 여러 가지 배지 영양분들을 줬더니 그거를 먹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배양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환경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가 있나 못하는 거지. 장내 미생물들도 사실 일반적으로 마찬가지. 그 원래 그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배양을 하려면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고향을 떠나서 아무 데서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세균이 여럿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 그게 드물더라라는 거.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요즘은 그래서 이런 전 근대적인 그런 배양 방식을 거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닫고 이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 한 번에 이들의 DNA를 그냥 조사해버려요.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1990년에 시작을 해서 10년의 각과의 시행착오 끝에 사람의 유전체를 완성을 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나 그 과정 속에서 기법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10년 걸리지 않는다. 이제는 한 달이면 끝낸다. 사람 그렇게 많은 DNA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염기서를 읽는데 한 달이면 족하다. 한 달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족하다라고 좀 자신을 하는 거죠. 가격도 옛날에 수십억 달러가 들었던 그 돈이 그러면 아무나 유전체 분석 못할 거 아니에요. 수십억 달러 드는데 모든 내 DNA 좀 한번 분석해 볼까? 누가 개인이 수십억 달러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요즘은 100만 원이면 된다. 100만 원도 더 저기 박앤세일 할 때 사면은 한 뭐 7, 80만 원이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5년 후면은 3, 4만 원이면 될 거야. 3, 4만 원이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지. 그러한 기술적인 엄청난 도약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은 그래서 요즘에서 이것을 새로운 방식의 메타지노믹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메타지노믹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그들이 있는 원래 살던 자연환경 서식지에서 데려올 필요 없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들이 있는 상태에 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 예를 들어서 어떤 연못에 어떤 오염된 연못에 500종류의 그러한 연못에서 살 수도 없는 연못에 500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었다고 칩시다. 연못에 있는 샘플 떠가지고서 DNA 분석해버리면 500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체가 파악이 쫙 다 되는 거지. 그 500종류의 그들의 비교, 영비서열 비교까지 다 되고 그 정도의 기술이 이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지노믹스라는 그런 기법으로 바로 여러 가지 고세균들도 파악을 하고 장내 미생물 파악을 이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종류의 몇천 가지의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있는지가 파악이 다 되는 거지 요즘은. 그래서 요즘 그 얘기하는 이게 쥐냐? 쥐라고 치자 그래가지고. 나 쥐 이렇게는 잘 그리는데 앞으로 정면으로 보고 있는 쥐는 못 그리겠네. 자, 날씬한 쥐, 좀 후덕한 쥐 두 개가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 장내 미생물을 이 균형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날씬하고 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쥐 수준에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다가 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조사해봤어. 메타지노믹스가 되니까 아주 쉽게 다 파악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어라야? 얘 둘이 똑같은 쥐인데 똑같은 종의 쥐인데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른 거라. 희한하네? 혹시 이게 그들의 체중 조절과 관련이 혹시 있을까? 라는 또 희한한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혹시 이걸 바꿔볼까?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이식을 서로 바꿔치기, 교차. 했더니 어마마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몸집이 교차가 이식이 그래서 원래 아주 날씬했던 쥐는 이렇게 비만이 되고 비만이던 쥐는 갑자기 날씬해지고 충격이 다가왔겠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 돈이 생각나는 거지. 야, 이거 가지고 사람한테 적용하면 이거 큰 돈 벌겠다. 체중 조절 시장에 이 마켓에 돈이 얼만데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새록새록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자꾸 유산균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뜨니까 유산균 시장이 또 뜨잖아. 막. 그래서 이게 장내 미생물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좋은 균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밸런스가 나쁜 균과 이 유익균의 또 밸런스도 또 맞아야 되고 그것이 밸런스가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장내에 있는 건강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건강, 심지어 어디? 정신 건강까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정신과 교감을 해갖고 뇌와 교감을 해서 뇌를 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조차도 장내 미생물이 거기를 조절에 참여를 한다는 대표적인 예가 요즘 또 최근에 밝혀진 세로토닌이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우울증 치료를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서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세로토닌이.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우울증을 치료를 하는데 그럼 세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 세로토닌 전체 몸 안에 세로토닌 전체 10%만 뇌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90%는 장에서 만들어지더라. 장에서 누가 만들까? 장내 미생물과 최소한 장내 조직 세포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내겠지. 그게 이제 위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항생제 남용도 여러모로 정말 큰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항생제 무턱대고 많이 마구 먹었다가 어떻게 돼? 장내 이 미생물들 전부 다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항생제가. 그러면 어떤 침입하는 세균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을런지는 모르나 오히려 더 큰 화근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겠죠. 어쨌든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밝혀졌다고? 이 메타제노믹스라는 기법으로 요즘 밝혀졌는데 그 메타제노믹스는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 유전체 염기설 분석 기법이 워낙 요즘 일취월장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 따라와 주면 이것이 모든 것이 지지난 시간에 봤던 무슨 이 극좋은 전자현미경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원핵세포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진핵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핵세포로 넘어갈 때 웬만한 것들은 이미 다 언급을 한 것이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더라도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소위 말하는 이 외포작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간단하게나마 확실하게나마 살펴볼 예정인데 외포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면은 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밖으로 내 배출 방출되는 분비되는 물질들 단백질들 무슨 인슐린이라든가 또는 소화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포 밖으로 이제 수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 또 세포막에 득실득실 박혀 있는 그 세포 막단백질들 세포 막단백질들이 도대체 어디서로부터 어디서 만들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느냐 하는 그 과정 똑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이 세포 소기관 중에 리소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 안으로 리소솜 단백질 리소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들 이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수송이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외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엑소사이토시스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이라는 얘기죠. 자, 이 정도 해두고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고 계속해서 이것을 봅시다.